예부터 자연에 만든 완전한 도료로 불렸던 오칠은 나무가 올린 숨에서 태어나 장인의 손끝에서 빛이 된다. 분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분신. 칠쟁이로 넌 늦게까지 살아라. 그리고 늦게까지. 결을 다듬고 칠을 올리고 말리고 다시 칠하기를 수십 번.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칠은 겹겹이 쌓여 고유의 아름다운 빛이 된다. 그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것은 숙련된 장인의 손끝과 기다림이다. 그의 손끝에서 오칠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시간을 품은 생명이 되고 빛으로 다시 태어난다. 자연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 수천 년 전에 온 오칠의 영롱함이 경기도 무형유산 생찰장 송원섭 보유자의 손길로 전해오고 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나무 등을 이용해 다양한 도구를 만들었는데 그 마무리에는 광택이나 보존을 위한 도료를 사용해왔다. 서양에서 식물성 도료로 바니쉬를 쓴다면 동양에서는 온나무에서 채취한 오칠이 널리 쓰였다. 우리 땅에서 오칠은 그저 보호제가 아니었다. 권위, 의례, 그리고 시간을 담는 귀한 재료였다. 우리 민족이 기물에 오칠을 해서 칠기를 제작하는 그런 흔적은 이미 기원 전부터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물들의 특징은 그 오칠 성분 분석에 있어서 중국과 다른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내에서 자생적으로 칠기가 발전해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에 이르러 오칠은 한층 더 빛을 얻는다. 겹겹이 쌓아올린 칠 위에 자개를 올린 유물들은 오늘날까지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공예의 백미로 남아있다. 조선시대에 들어 오칠은 궁중의례용 함과 관에 쓰였고 점차 서민의 생활도구로 확산되었다. 고려시대 이후 지금까지 나전칠기를 필두로 해서 훌륭한 오칠 문화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훌륭한 성분의 오칠, 그리고 그 오칠을 이용해서 칠기를 제작하는 그런 칠장들의 기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형제의 마주로 태어나 가족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당시 명문 기술학교로 손꼽히던 경기 공업고등학교 공예과에 입학해 처음 접한 오칠은 단순한 마감재가 아니라 나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놀라운 기술이었다. 그렇게 칠장의 길을 걷게 되었다. 기능교사분 김윤 선생님, 김희윤, 그 이황직 미술제작소라고 옛날 소공동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서선미라는 것 같기도 하고 난 확실히 그건 모르겠어요. 왜 칠을 선택했냐 하면은 모든 작품을 완성이 칠로 마감으로 끝나기 때문에 칠을 못하면 완성품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칠로 다 선택하게 돼요. 한 번 바꾼 적 없어요. 이건 칠이 좋으니까 실험을 하고 왔어요. 지저분한데. 또 힘들고. 지문이 다 지어질 정도니까. 수십 년 생오칠 다스리며 거칠어진 손. 손끝이 다를수록 그의 오칠은 더 깊은 빛을 품었다. 특히 송원섭 보유자는 직접 그 칠나무를 재배를 하고 채취를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오셨기 때문에 그 칠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작품에 잘 녹여내고 계십니다. 엷은 생오칠을 여러 번 칠해서 아주 투명하면서도 내구성이 높은 그런 작품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보유자는 칠 기법뿐만 아니라 나전 칠기라든가 이런 장식 기법도 잘 하십니다. 특히 칠분을 이용한 그런 문양판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기법도 개발을 하고 계시거든요.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추구하시는 그런 장인이라고 봅니다.
평생을 오칠만 바라보며 흘린 세월이 쌓여 그의 이름 앞엔 명장이라는 두 글자가 붙었다. 그리고 2025년 그 묵묵한 여정은 경기도 무형유산 생칠장 보유자라는 이름으로 이어졌다. 경기도 고양시, 이곳은 송원섭 보유자의 공방이 있는 곳이다. 마당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이 나무는 온나무이다. 생칠을 하는 보유자는 마당에서 직접 온나무를 재배하며 칠을 채취하고 있다. 옷 채취를 위해서는 원액을 담은 통과 채취용 도구가 필요하다. 온나무예요, 이게. 참온나무. 요게 한 15년 초복 때쯤 건드려서 한 3일에 한 번씩 정석으로면 28회까지 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옛날 자강동 있을 때는 한 600주? 수십 년간 온나무를 재배해온 보유자다. 이 한 주당 한 250에서 한 300g 나오거든요. 횟수가 더 묵은 거는 더 나오고, 또 이게 암그루가 또 더 나오고 숯굴은 덜 나오고 그래요. 껍질 있어서 이걸 좀 벗긴 거고 쌀밥을 내면 돼요. 요 간격은 요 첫 번 한 거보다 한 5mm나 6mm 이렇게 우위로 다. 이거 한번 건드려 놓고 하고 있으면은 맨 처음에 한 데는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고이기 시작하면 긁어내기 칼로 채취한다. 한 방울, 서너 방울밖에 안 나와요. 오 5년생이에요. 우리 시월이라고 그럴까? 그게 즐거워요. 수령에 따라 옷의 색도 다르다. 이건 아이보리색 나는데 이건 흰색에 가깝지. 어린 나무일수록 색은 더 연하다. 이게 점도가 우리 시월이 많고 또 질이 단단해요. 이건 수분이 많아갖고 좀 약하고. 옷의 성질을 제대로 알기 위해 직접 기르고 채취하는 것이야말로 생칠장으로서의 기본이라 여겨왔다. 이걸로 옷댐 칠할 거예요. 금방 채취한 칠 갖고. 이게 더 좋아요. 말칠, 성칠 두 가지. 이게 칠이 야들으면서 기름 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아주 찰기가 아주 뭐 척척 달라붙는데. 다 닦아야죠. 이거 빨리 굳어서 빨리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 금방 말라요. 더 건조 시간이 빨라요. 직접 채취한 생칠을 곧바로 칠해보고 점도와 색, 건조의 변화를 살피는 장인. 그의 손끝에서 옷은 서서히 빛으로 익어간다. 교반을 위한 도구와 함께 채취한 생칠을 준비한다. 밑에 칠을 올리면서 돌려가면서 섞어야 돼요. 먼저 교반판과 고무래를 햇볕에 데우는데 이 열을 이용해 생칠의 수분을 날리기 위함이다. 그거 수분이 있으면 너무 빨리 굳고 붓질할 때 이렇게 붓자국이 많이 나요. 이제 그거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온도인데 42도 이상 올라가면 불건조 칠이 돼요. 그럼 불건조 칠이 잘 안 말라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옛날엔 숯불 올려놓고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 처음 일 배울 때 그런 거 했어요. 이렇게 망에다가 숯 여기 올려놓고. 근데 좀 치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안 좋은 방법이에요. 채취한 생칠을 데운 판 위에 조심스레 부어 올린다.
이렇게 회라를 둥근 회라 만들어서 이렇게 긁기 편하게. 아깝잖아요. 채취할 때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아주 알뜰주걱처럼 싹 훑었죠. 이 올렸다가 평으로 놓고 오게 되면은 질 때 너무 힘드니까는 이렇게 각도를 준 거예요. 이렇게 흘러내리게 자연스럽게. 진짜 좋은 거는 풀향기라고 그럴까? 향긋해요. 풀냄새 비슷하게. 좋은 옷생칠이 더 좋은 옷칠이 되기 위한 교반의 과정. 햇살 아래 천천히 교반이 시작된다. 생칠은 빛에 따라 색을 달리하고 시간에 따라 부드러움을 얻는다. 이 모든 변화를 읽어내는 것은 오직 부유자의 눈과 손끝이다. 시간이 갈수록 이게 색깔도 갈색으로 변하고 요 방울, 거품이 방울이 커져요. 점점. 더 부드러워졌고 매끄러진 거죠, 결국은. 3시간의 교반 끝에 제빛을 품었다. 거의 90% 이상 다 잘 됐어요. 요 바탕 색깔이 앙갈색인데 거의 앙갈색 원색으로 다 보여요. 그럼 거의 다 된 거예요. 새 옷칠보다 좀 부드러워졌죠. 이걸 거품을 없애기 위해서 좀 재워놔야 돼요. 지금 이거 안 꺼지거든요, 잘.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굳으면은 다 찌꺼게 돼요. 이거 빨리 없애야 돼요. 교반이 끝난 생칠을 칠통에 붓고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반나절 이상 기다린다. 거품이 가라앉으면 비닐을 덮어 밀봉해 보관한다. 옷칠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붓이다. 칠에 쓰이는 붓은 작업에 따라 맞춤에 사용하고 있다. 주로 사용하는 옷댐 칠용 붓은 뻣뻣한 말갈기 털로 만드는데 털의 길이까지 미세하게 조절해가며 사용한다. 여기 끝부터 끝까지 다 통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상칠용으로 따로 만드는 붓은 이렇게 빳빳하고 고르게 된 거. 요게 중요해요. 미세한 두께인데도 이걸 감지를 해서 칠해야 돼요. 주름 안 가게. 그게 제일 붓질의 키포인트예요. 칠 중에 성칠은 좀 묽어서 하기가 쉬운데 말칠은 엄청 점도가 높아요. 그 점도가 높으니까는 빳빳하고 더 짧아야 돼요. 길게 깎으면 칠을 두껍게 할 수 있고 짧게 깎으면 얇게 할 수 있고. 칠의 용도에 따라 빳빳한 털과 부드러운 털을 가려서 사용한다. 이때 모든 털은 사선으로 깎는 것이 특징이다. 요 각을 주는 이유는 서랍 코너나 바닥면 칠할 때 옆이 이렇게 닿으면은 이 구석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구석을 안 닿기 위해서 이렇게 사선을 두는 겁니다. 이게 닿기 때문에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사선을 두는 거예요. 칠붓인 귀야를 깎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포로 끝을 갈아낸다. 머리칼 냄새 나잖아. 맨 처음에 이거 붓깎이 할 때 돈 몇 번 망가뜨렸어요. 붓 끝은 사선으로 기울기를 주며 깎아낸다. 그 자기 손에 맞게끔 각도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게 됐는데요. 이렇게 칼질이 잘 안 된 거를 이걸로 다듬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아주 정확히 깎았잖아요. 붓 손질이 끝나면 손잡이 부분을 다듬는다. 손잡기 편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칠쟁이가 다 해야 돼요. 목수질도 해야 하고. 연비 깎는 건 똑같아요. 누가 만드는지 괜찮게 만든 것 같은데 모르겠다. 붓질하기에 딱 좋은 털의 길이와 균형, 정교한 사선 맞춤까지 보유자의 작업을 도울 붓 깎기도 잘 마무리되었다. 다음으로 나무 주걱을 만든다. 칠에 쓰이는 나무 주걱도 작업에 맞게 직접 깎아 쓰는데 주로 물에 강한 편백나무를 사용한다. 칠할 때도 그렇고 눈매매기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빳빳한 거는 눈매매기용이고 평면, 이렇게 부드러운 거는 곡면, 또 요거는 둥근 거는 이렇게 많이 돌아간 거 그거 하는 용이고. 아, 이게 딱딱한 플라스틱보다 작업 능률이 오르고 부드러워요. 손목이라도 이게 덜 부담이 가요. 근데 이건 부담이 많이 가요. 그거 차이예요. 뿌리 쪽에 나무를 쓰면 이렇게 이 정도로 해도 안 부러져요. 또 이게 이렇게 결대로 이렇게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근데 원기둥나무는 쪼개져요. 아, 이건 강도에 따라 틀린 건 내가 이렇게 눌러보고, 이거 아직 빳빳하잖아요. 더 깎아야 돼. 이 나무가 평편 작업에서 쓰는 거예요. 주걱의 끝부분을 비스듬하게 깎아가며 길기를 체크하고 표면을 사포로 매끄럽게 다듬는다. 사실상 연장을 잘 다뤄야 작업하기가 수월해요. 연장은 안 빌려주잖아요. 내가 남아 쓰지. 네, 사람 손마다 틀리거든요. 감각이. 아주 칠고래 바르기가 딱 좋아요.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두꺼워졌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두껍고 여기가 좀 얇아지고, 여기서 얇고 점점 두꺼워지고, 이렇게. 그냥 막 깎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맞춘 거예요. 일정하게 이렇게 구부러지죠. 이어 주걱의 끝 모서리 부분에 살짝 각을 죽인다. 요거 각을 죽이는 거는 구석이 일정하게 긁어내려고, 또 요거에 각도를 주면은 요 안쪽으로 채워지게 하는 역할도 하고. 칠의 농도와 양을 세밀하게 조절하며 보유자의 손길을 돕는 중요한 나무 주걱. 이렇게 완성된 주걱은 고래 칠할 때 사용될 것이다. 칠기 접시 제작을 위해 온나무로 만든 백골 다듬기를 시작한다. 방법이 결대로 쳐야 돼요. 어깨로 치면 안 되고 울렁불렁하게 갈리게 되죠. 그거 차이예요. 다듬기는 사포로 하는데 다양한 크기의 갈기목을 사포에 감아 사용한다. 중간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게 나무가 가루가 끼면 잘 안 갈리기 때문에 또 갈아주고. 아무리 목공 작업이 세밀하게 한다도 칠하는 입장에서는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칠할 때 지지 않게 다 면을 고르게 잡는 거예요. 목리 부분 쪽에 그 평활도가 일정하면 돼요. 만져보면 나타나요. 촉감이 부드러운데요. 매끈해요.
요것도 결대로 쳐야 되고 어깨를 치면은 금줄이 생겨서 안 돼요. 이렇게 거친 걸로 했다가 마지막 단계는 공고로 사회빵으로. 어깨를 떼지 않게 결대로 매끈하게 다듬어야 칠이 잘 올라간다. 생칠을 준비한다. 생칠은 뒷면부터 시작하는데 백골에 하는 첫 칠이기 때문에 균일한 두께로 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은 칠 두께가 일정하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칠해야 돼요. 두껍고 얇고 칠하면은 칠 말라 나오면 다 보여요. 그냥 막 하는 것 같아도 이 두께를 다 조정하면서 칠하는 거예요. 이어 앞면에도 생칠을 한다. 생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붓을 이용해 칠하는 방법은 주로 평평한 기물에 쓰인다. 또 다른 방법은 나무 주걱을 이용한 생칠이다. 라운딩 된 거는 곡면 앞면 안쪽으로 굴곡진 부분을 하게 되고 요 평면은 바닥 요 면 하게 되고 요 뒤에 요 곡면 여기 오게 하게 되죠. 요걸로 이렇게 곡면부터 한쪽으로 갔으면 반대쪽으로 가야 되고 이게 칠도 전락되고 눈매 속속들이 깊이 들어가게 되고 군도덕을 없애니까 이건 원액으로만 하는 거지 희석제 섞은 건 안 써요. 기초 작업을 튼튼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 주걱으로 생칠을 올리자 기물의 결을 따라 부드럽게 칠이 번져간다. 칠이 고르게 스며든 접시는 기초 작업이 잘 되었다는 의미다. 눈 메우기를 준비한다. 눈매기 작업을 그 칠고리를 만들 거예요. 그게 너무 깊어서 그걸 메꾸지 않으면 그 표면이 매끄럽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걸 메꾸는 작업을 하게 돼요. 경도가 높아지면 배합이 잘 돼요. 강도가 높아진다고 그러죠. 그래 빠지지도 않고 눈이. 제일 먼저 순서는 악교와 오칠과의 먼저 배합. 요걸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호분 넣고 알려놓고 으깨면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잘 안 돼요. 넣고 그 다음에 오칠을 넣고 이게 결국은 접착제예요. 1대1 비율로 섞은 악교와 생칠에 호분을 넣고 반죽을 시작한다. 엄청 털기가 세요. 반죽을 넣다 뻑뻑해지면 송정류를 보충해 농도를 조절해 간다. 이어 붉은 알료를 섞어 하지 착색을 한다. 이게 너무 이렇게 칠이 세면은 갈 때 힘들어요. 이건 조금 더 호분을 섞고 그래서 농도 맞추는 거예요. 네, 약해지죠. 돼지잖아요. 그럼 이제 칠이 약해지는 거예요. 호분을 섞어가며 눈 메우기에 적절한 농도를 계속 맞춰간다. 아까는 이게 쭉 따라 올라갔잖아요. 이제 끊기잖아요. 네? 네? 됐어요. 딱 맞아요. 고추장이에요. 이렇게 고래칠이 완성되면
칠고래를 바를 접시를 준비한다. 나무가 이리 자라면 이리 관이 있잖아요. 그게 숨구녕이거든. 이거 다 보이잖아. 이런 데 다 보이잖아요. 눈. 속까지 메꿔야 돼요. 송정류. 끝 요 텐션에 맞게 농도를 맞추는 거예요. 둥근 면부터. 얇은 나무 주걱을 이용해 접시 바깥쪽 둥근 면에 눈 메우기를 한다. 넓은 면은 넓은 나무 주걱으로 메어간다. 빨리 굽기 때문에 이게 역방으로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눈매가 깊은 곳은 고래를 넉넉하게 발라 쓸어내고 올려주며 메우기를 해준다. 이렇게 눈 메우기 과정이 끝나면 건조 과정을 거친 후 갈기를 통해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다. 뒤집히요, 선지. 눈 메우기를 마친 접시에 돼지 피를 이용한 착색을 한다. 기물에 색을 입히는 과정인 만큼 고르게 흠뻑 칠해간다. 붉은 알료로 색을 입힌 듯 붉게 변한 접시는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중효과적이니까 색깔을 일정하게 고르게 하는 방법도 되고 칠 도막을 형성할 때 좀 덜 오칠을 해도 효과가 나타나고 더 칠두께가. 옛날 학교 다닌 김현 선생님이 이걸 얘기를 해주셨어요. 선지피를 발라서 옛날에 칠했다. 내가 칠기만 하면 이제 그 삼배발이기 까만 오칠만 했는데 나무 원색깔 나는 방법 없을까 이제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 하셔갖고 내가 한번 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 송원섭 보유자가 그 새롭게 시도한 그 기법 중에 돼지피를 착색제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돼지피를 그 공예품의 착색제로 이용하는 그런 기법들은 오키나와라든가 중국의 소수민족이라든가 다른 민족들도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우리나라 전통시대에도 아마 사용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구전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 왕실 칠기에서는 돼지피를 사용한 예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 민간에서 전통시대 때 민간에서는 구하기 쉬운 착색제로 돼지피를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보유자가 이 돼지피를 사용하셨다는 데 의미는 사실 왕실이든 민간이든 이 칠기에 이 돼지피를 사용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구전에 전해져 왔던 그런 전통 재료를 발굴을 해내셔서 또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시도를 하셨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러니까 악교 발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끈적끈적해요. 걸 때 벌써 여기 손톱이 요가 닿는 거예요. 이렇게 넘치지 말라고.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보들보들하잖아요. 이어지는 2회차는 붓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 번의 흐름으로 고르게 펴 발라야 한다. 손끝의 감각으로 두께를 맞추며 색이 잘 스미도록 하는데 착색이 끝나면 다시 건조의 시간이 이어진다. 이뻐지죠. 이게 이제 암갈색 그 오칠과 이제 조화가 이제 색의 그 조화를 이루면 우러나오는 색깔이기 때문에 더 이뻐지죠. 착색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두 번의 착색과 건조를 거치며 접시의 색이 차분히 자리 잡았다. 칠하기를 준비한다. 이건 송정류, 이거 생호칠. 송정류가 30, 생호칠이 70. 요 젓는 요 촉감, 요거지. 요게 느낌이 오는 거지. 묽고 된 거, 요 느낌이에요. 묽으면 쉽게 져지고, 된 거는 더 힘가야 돼요. 이렇게. 요 짓는 것도 골고루 섞이라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짓는 거예요. 칠을 찍을 때 끄트머리를 이렇게 콱 찍으면은 옮길 때 떨어져요, 칠이. 칠 용량을 정해갖고 이렇게 안 떨어지게. 그 천장을 칠해도 괜찮고 벽을 칠해도 되고 안 떨어지게. 이렇게 콱 찍으면 주르르 떨어지잖아요. 이건 두껍게 칠해봐야 아무 백해무이 큰 거예요. 얇게 칠해야지. 이 상태면 많아야 5번. 이건 첫째 백골 다듬기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눈매매기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칠 위에 덮어오는 거는 쉽지. 일이 그냥 반 이상으로 줄어들지, 잘하면. 일단 밑작업을 잘하면. 이 밑작업을 대강대강 해놓으면은 단계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뎌져요, 작업이. 붓 끝에 칠을 묻혀 표면 위를 얇고 고르게 쓸어 올린다. 속도는 빠르지만 손끝의 힘은 정교하다. 손자국 하나 남기지 않기 위해 붓끝이 닿는 각도와 속도까지 세심히 조절한다. 칠이 끝나면 건조에 들어가고 잘 마른 접시는 다시 갈아낸다. 이 과정을 4차례 반복하며 칠은 점점 단단해지고 빛은 깊어진다. 상칠에 들어가기 전 사포에 물을 묻혀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다. 그냥 갈면 사포에 끼기 때문에 안 되고 물을 치게 하고 끼지 않고 잘 갈려요. 까트리면 안 돼요. 밑칠이 나오면은 좀 불리해요. 모서리 부분이 안 까지게 조심히 갈아야 돼요. 닦아가 보면서 살살. 칠이 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결 방향을 따라 천천히 일정한 힘으로 갈아낸다. 이 물갈기가 잘 되어야 표면의 미세한 요철이 사라지고 다음 칠이 매끈하게 올라간다. 물갈기가 끝나면 바로 손보기를 준비한다. 칠하기 전에 손보기를 해야 돼요. 이런데 모서리 부분이 터실터실한 거, 좀 덜 갈린 부분 좀 수정하고. 물치기에서 갈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거 잘 보이잖아요. 물치기지 않으면 잘 안 갈려요. 칠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손, 기름 묻으면 안 돼요. 여기 예민해서 이 먼지가 달라붙으니 다 느껴요. 무슨 터는 거지 확인이 안 되잖아. 상칠을 위한 준비를 마친 접시. 그리고 생호칠도 함께 준비한다. 상칠은 교반을 통해 수분을 제거한 생호칠에 쓰인다. 칠을 이게 저어서 써야지 그냥 쓰면은 여기
3단계로 이렇게 층이 생겨요. 맨 위에는 고무줄 뭐 이런 칠이 건조가 잘 안 되는 거지. 중간에는 오칠 우르시올이 많고 맨 밑에 깔아앉는 것이 진짜 효소. 그 밑에 깔아앉으면 위에 없으면 안 말라요. 먼저 칠을 거르기 위한 도구와 기름에 빨아 먼지를 제거한 붓을 준비한다. 찌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보관할 때 굳게 내모가 찌꺼기가 생겨요. 제가 지금 편리하게 만든 거예요. 생오칠 짤 때는 비틀어 짜기 힘들어서 또 깔끔하게 자르면 이걸 틀에다 놓고 해야 알뜰하게 걸릴 수가 있어요. 먼저 교반한 생오칠을 펼쳐둔 한지에 넘치지 않을 만큼 조심스럽게 붓는다. 그리고 한지의 양끝을 감싸면 마치 보자기에 쌓인 듯 오칠이 한지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빨래를 짜듯 양쪽을 서서히 비틀어주면 한지 겉으로 생오칠이 나온다. 어느 정도 칠이 나오면 칠 거름대에 한지 양끝을 고정한다. 거름대에 손잡이를 돌리면 남은 칠이 흘러나온다. 이때 나온 칠은 다른 통에 옮겨 담는다. 이거 나오는 거는 찌꺼기가 섞일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담는 거예요. 이게 비틀어 짜면은 찌꺼기가 삐져나올 수가 있어요. 처음에 나온 것만 쓰고. 상칠은 최종의 칠 단계이기 때문에 작은 티끌도 칠에 있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먼지를 제거한 생오칠의 준비가 중요한 것이다. 뒤부터 칠하고 마른 다음에 위에 칠하고. 접시의 상칠은 뒷면과 앞면을 나눠 칠하는데 붓에 옷을 살짝씩 찍어가며 가볍게 칠한다. 칠의 순서는 뒷면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칠해준다. 혹시 넘친 게 있을까 봐 닦아야 돼요. 마지막 칠인 만큼 모든 과정마다 세심함을 기울여야 한다. 앞면도 먼지에 주의하며 조심스럽게 칠해야 한다. 겉들어서 해야 돼요, 칠을. 요 칠 두께만큼은 띄어서 이렇게 싹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퍼질 거예요. 보시면 다 퍼졌잖아. 붓질을 힘 있게 하면은 붓자국 나요. 나비가 사포섬 날아가듯이 이렇게 겉들어서 칠 두께만큼 싹 이렇게 겉들어 칠하면은 매끈하게 돼요. 매끄럽게 잘 칠해진 접시는 두 차례의 건조를 거쳐 단단한 질감과 고운 빛깔을 완성했다. 다음으로 칠하게 되는 기물은 잔받침인데 이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도구가 필요하다. 생오칠 원액으로다 붓으로 칠을 미긴 다음에 창호지로 닦아낼 거예요. 옷댐칠 기법이라고. 제가 그거 착안해낸 건데 원래 옛날부터 그 장판 콩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 오칠로다 그런 식으로 바르기 때문에 옷댐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옷댐칠이라고
명합니다. 원액 그대로 사용한다는 또 장점이 칠 경도가 높기 때문에 촉감도 틀려지고 오래 보관이 되고 진짜 습에 강합니다. 떨어지지 않게 되고. 종이는 한지, 결 없는 한지. 이게 결이 있으면 찢어서 안 되는데 이쪽으로도 나가고 이쪽으로도 나가고 일정하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먼지도 안 나고 잘 닦이고 또 엠보싱이 되어 있어서 적당히 닦이고 그거 차이. 이건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이걸 치우면은 백골을 다듬어서 거칠 부분을 다 면을 잡아서 매끈하게 해놓은 다음에 조치를 하게 되죠. 옷댐칠은 주로 된칠을 쓰기 때문에 빳빳한 붓을 사용한다. 이거는 뭐 자세하게 이렇게 비벼서 요걸 조금 시간을 둔 다음에 닦을 거예요. 충분히 스며들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칠한 그 도막 위에 오칠이 얹어지게 되면 스며들어요. 그냥 많이 스며드는 게 아니라 그 미세하게 스며든 거를 약간 남기고 닦는 거예요. 그걸 칠 두께를 맞추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끈기가 느껴요. 잘 이렇게 미끄러진다고 생각해야죠. 부드럽게 미끄러져. 뻑뻑한 게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첫 번 닦았다가 두 번째. 아주 잘 닦여요. 부드럽고. 옷댐칠은 옷을 칠하고 닦아내고 먼지를 털어내는 과정을 이어서 하는데 이 과정을 마치면 이제 건조를 위한 준비가 시작된다. 여기는 습도를 올리는 습칠장이고 여기 습도를 낮추는 그냥 건습장. 습칠장에 들어가서 습기를 먹은 그 옷을 경화된 것을 건칠장에 그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만 따로 보관하게 됩니다. 시간을. 습이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됩니다. 원목에 그 습이 많이 먹게 되면은 부풀어서 좀 이완이 생기고 좀 변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빨리 꺼내서 내놔야 됩니다. 오칠하는 날은 오칠방에 살아야 돼요. 관찰을 하고 확인해야 되니까. 마르는 즉시 빨리 끊어내야 돼요. 습식 건조장은 함수성이 좋은 삼나무와 함께 온도 유지를 위해 바닥 난방으로 제작되었다. 적절한 온도는 23도에서 28도 사이, 습도는 70에서 80% 사이. 너무 높으면은 이제 그 백화 현상이 날 수가 있어요. 오칠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 용어로 탄다고 그러죠. 낮아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아주 까다로운 칠이에요, 저게.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높아도 안 되고. 옆에서부터. 적절한 습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흠뻑 뿌린다. 어느 정도 습도가 맞춰졌다면 옷댐칠한 잔받침을 건조대 윗부분에 올려둔다. 여름 하절기에는 상단 부분, 겨울에는 하단 부분. 왜 그러냐면은 겨울에는 대리 현상으로 높은 온도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얕은 온도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밑부분에 놔야 온도를 정확히 감지가 되기 때문에 밑으로 놓게 되고 여름에는 항상 똑같으니까는 위에다 놓게 되고. 여름철에는 약 2-3시간 정도 습식 건조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끝나면 잔받침은 건식 건조장으로 옮겨진다. 차분히 건조의 시간을 보내면 백골의 옷댐칠 그리고 건조까지 옷댐칠 1회 과정이 마무리된다. 이게 2회차 칠 들어갈 거예요. 이 갈면 아무 효과도 없어요.
또 까트리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나아요. 두 번이나 세 번째 이후부터 하는 게 낫죠. 칠은 방법은 똑같은데 2회차 하기가 더 수월해요. 1차 칠이 먹기 들어가기 때문에. 붓질하기도 부드럽고 닦기도 부드럽고 먼지도 덜 달라붙고. 이제 옷땜칠 2회차를 시작하는데 칠을 아주 조금씩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칠을 잘했다면 먼지가 나지 않는 한지를 이용해 칠을 닦아내고 기물 구석구석에 묻은 먼지를 털어낸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 2회, 3회차 옷땜칠을 진행했다. 이제 갈기를 시작한다. 손 촉감이 좋아야, 예민해야 돼요. 이걸 지금 안 잡아주면은 다음번 할 때는 두 배 더 더디게 돼요. 지금 하는 게 더 빠르게 되죠. 이게 모서리 부분이 터시터시한 거 없애야 되고, 면에 솟은 거. 이게 습지하게 들어갔다 나오면은 습기 먹어서 약간 솟아야 이렇게 눈매가. 그것도 잡아야 되고. 서너 번 치르고 사포 다듬고. 그거 다 없애려면 한 220방울 해야 돼요. 3번의 옷땜칠 후에는 사포로 기물을 매끄럽게 다듬는 갈기 작업을 해야 한다. 표면이 매끄러워야 다음 칠이 잘 되기 때문이다. 매끄럽게 잘 다듬었다면 또다시 옷땜칠이 반복된다. 칠하고 말리고 닦고 또 털어내는 과정.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도 또 서두르지도 않는다. 그 정성의 시간 끝에 옷땜칠한 잔받침이 깊고 단아한 빛을 품게 된다. 연상 옷땜칠할 거예요. 지금 총 4회 한 거예요. 칠에는 섞지 않고 이 나무 바탕에 착색을 해서 옷땜칠 올라간 거예요. 칠에다가 안료를 섞게 되면은 이 얼룩지기 때문에 이 색깔이 일정하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연상은 된칠로 옷땜칠을 하는데 연상 윗부분의 패인 부분을 먼저 칠하고 넓은 면은 가로 방향으로 칠을 올려간다. 그리곤 그 위에 세로 방향으로 칠해 나간다. 피기 편하잖아요. 좁은 데부터 하면은 길게 피기가 힘들잖아요. 칠을 이렇게 매겨놓으면은 칠 사이로 먹어 들어가요. 스며든다고요. 칠한 후에는 주걱에 한지를 끼워 패인 부분에 들어간 칠을 닦아낸다. 그리고 표면에 칠도 닦는다. 밑칠에서 이제 스며 들어갔고 이렇게 키가 안 붙게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닦여요. 이 촉감으로다가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칠하는 방식을 20편 되니까는 지금 이렇게 잘 매끈하게 먼지가 안 달라붙는 거는 이 칠에 생옷칠이 스며들었어요. 벌써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안 배들어요. 근데 먼지가 있을까 봐 이 손으로 한 번씩 터는 거예요. 연상 윗부분의 먼지를 잘 털어내고 건조 과정을 거친 후에는 다리 쪽 옷땜칠에 들어간다. 조각 부분이 많은 거는 따로 끊어서 여기 먼저 하고 여기 먼저 하고 평면을 나중에 해요. 세밀하게 해야 때문에 혹시 칠이 튀면 이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그러는 거죠.
죽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돼요. 더디 오면은 2중, 3중으로 손해요. 보유자는 연상처럼 조각이 강조되는 기물에 옷댐치를 주로 사용한다. 여기 닦고 뒤집어서 손 보고 다시 또 뒤집어 손 볼 거예요. 꼼꼼하게 조각의 상태를 확인하며 작업을 이어간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예? 이렇게 한 다음에 10번째 정도 물로다 갈아야 돼요. 고온 사포로. 칠을 거듭할수록 이전보다 한층 깊어진 색감이 선명히 드러난다. 옷댐칠은 조각이나 목가구에 주로 쓰이며 나무의 결을 살려 자연스러운 깊이를 더한다. 겹겹이 쌓인 칠 끝에 시간이 빚은 연상이 완성되었다. 이번 기물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 재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칠판재와 문양 도안이다. 오칠로다 만든 판이에요. 나무를 활용한 작업을 주로 하는 보유자는 본인이 개발한 칠판재와 그것을 이용한 문양을 사용하고 있다. 문양 재료죠. 이거 써도 되고 나도 써도 되는데 이게 장점은 원목 그 자체에 붙여도 이탈이 안 되고 그대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원목 가구에다 필요한 문양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문양을 붙일 시판을 준비한다. 그리고 묽은 아교를 문양 붙일 자리에 덧칠한다. 이제 사각 테두리부터 시작하는데 문양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게 붙여야 한다. 확실히 재보진 않지만 0.03, 05 테두리 끝은 상사칼로 끊어내면 사각 문양이 완성된다. 테두리 안에 들어갈 문양 도안에 아교를 고르게 바른다. 그리고 테두리 안에 문양을 붙이는데 판에 접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며 고정시킨다. 그리고 인두로 문양을 꾹꾹 누른다. 아교를 575고 이렇게 온도를 가해서 지지면은 물에도 잘 융화가 안 돼요. 단단히 굳어요. 인두의 열로 아교는 단단히 굳으며 문양은 시판 위에 잘 고정되었다. 다음으로 도안 종이를 떼기 위해 문양 위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물을 머금은 종이를 핀셋을 이용해 살살 제거해 간다. 요런 사이에 약간씩 뜬 데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 이제 마르면은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그걸 이제 다시 또 아교로 깨면은 평준하게 되죠. 그 다음에 풀빼기 작업해요. 문양이 마르면 들뜬 부분은 제자리를 잡고 으깨기와 건조를 거쳐 풀빼기 단계로 이어진다. 최대한 시간을 빨리 빼야 돼요. 시간을 끄면 끌수록 손해예요. 떨어져요.
시판에 남은 악교를 제거하기 위해 미리 데운 뜨거운 물을 그릇에 준비한다. 이제 풀 빼기를 하는데 이때는 빠르게 구드소를 움직여 문양 바깥의 악교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뜨거운 물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서 문양 밑에 고정된 악교까지 녹아들 수 있기 때문이다. 찬물이에요. 이탈 떨어지는 걸 방지하려고. 또 깨끗이 닦아야 되니까. 깨끗하게 헹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풀 빼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악교를 제거한 시판은 건조 과정을 거치고 사포로 살짝 갈아 손보기를 한다. 생오칠. 그냥 하면은 칠가루 뿌릴 때 흐트러져요. 칠 안 하면. 평상시 상칠 두께만큼 하면 돼요. 어느 정도는 올려야 돼요. 문양에 올릴 칠가루가 잘 붙을 수 있도록 교반한 생호칠로 묽은 칠을 한다. 그리고 칠분 작업을 위해 충분히 건조 과정을 거친다. 문양에 올릴 3가지 색의 칠가루를 준비한다. 문양 사이에 칠 가루를 뿌릴 거예요. 칠편 두께만큼 메꾸느라고. 생오칠 원액인데요. 도막도 두껍게 오르고 칠 가루 단단히 고착이 되도록 생오칠 쓰는 거예요. 이때 생오칠은 칠가루를 고정시킬 접착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문양 사이에 칠이 제대로 안 붙으면요, 나중에 칠가루가 빠져요. 그래서 이거를 세밀하게. 갈색의 칠가루가 자리할 문양을 따라 섬세하게 칠을 올려나간다. 이게 칠이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빨리 뿌려야 돼요. 칠가루 대롱에 가루를 넣고 대롱을 톡톡 두드리면 끝부분의 망에서 칠가루가 떨어진다. 문양을 따라 칠가루를 뿌리면 시판을 뒤집어 여분의 가루를 털어낸다. 칠 가루를 골고루 뿌리기 편하게 만든 도구예요. 이걸로 넣어서 이걸로 나오는 거지. 이 칠분이 고운 거면 고운 망, 굵은 건 굵은 망, 골고루 뿌려지게. 손으로 뿌려도 되는데 이게 골고루 뿌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오칠은 특이가 이게 타고 올라와야 칠이 주름지른 사이에 톱새가 있잖아요. 그새로 칠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칠가루가 묻어요. 그거 수정해야 돼요. 안 묻을 땐 묻었으니까는 이게 아주 희한한 칠이에요. 칠이 올라온 자리는 송곳으로 긁어낸다. 장마철엔 이게 난리야. 칠을 고르게 섞은 뒤 붓끝으로 조심스레 문양을 다시 채운다. 한 겹 한 겹 칠을 올리는 그 순간 손끝과 온 마음은 붓끝에 닿아 있다. 칠하고 말리고 다시 칠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장인의 숨결과 인내가 깃든다.
한 번의 붓질마다 시간이 쌓이고 그 시간이 모여 문양은 비로소 완성에 다가선다. 넓은 면적부터 하고 좁은 면적 나중에. 짙은 색깔부터. 밝은 색에 어두운 게 섞이면은 확 피가 나잖아요. 근데 어두운 색에 밝은 거 좀 빼내면 되고 고치면 되는데 고칠 수가 없잖아. 요 칠뒷구가 중요해요.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너무 얇으면 또 칠가루가 찢겨 붙고. 붉은 칠가루가 올라갈 문양에 오칠을 하고 대롱에 붉은 칠가루를 넣는다. 그리고 오칠한 문양 위에 톡톡 칠가루를 뿌리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노란 문양까지 완성한다. 칠가루 뿌린 후에 덧칠할 건데 다른 색깔이 여기 끼인 거를 좀 정리해서 빼내고 덧칠할 거예요. 덧칠 전에 문양 사이에 낀 칠가루를 제거해 준다. 이것도 이제 노하우가 너무 많이 칠하면 또 칠이 두껍게 되면 한참 말려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이렇게 놔두면은 쥐들이 이렇게 빨아들여 갖고 쫙 스며들어요. 다 평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싹 퍼지잖아요. 이 묽은 칠 놓으면 막 일로 넘쳐요. 그냥 지 멋대로. 문양 위에 덧칠을 하면 마치 가루가 오칠에 고정된 것처럼 단단히 자리하게 된다. 칠 문양 사이에 칠분을 채운 상태거든요. 이걸 문양 높이와 같이 갈아 맞출 거예요. 칠이기 때문에 잘 갈리거든요. 이게 이 높이 조절을 잘 맞춰서 갈아야 돼요. 사포에 물을 묻혀 물갈기를 시작한다. 칠가루가 문양보다 높기 때문에 이두를 평평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갈고 닦아내고 또 갈아내기를 반복하며 손끝과 눈으로 평평함을 찾아간다. 물을 치게 보면 여기 덜 갈린 부분이 파인 부분이 보여요. 칠가루 뿌린 부분에 면이 잡힌 게 있고 조금 깊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칠 더 해갖고 다시 갈 거예요. 칠을 다시 채울 부분을 찾으면 우선 경계를 구분하는 칠을 시작한다. 그리고 미세한 부분에 난 구멍을 칠로 차분히 메어간다. 칠이 마무리되면 다시 건조 과정에 들어간다. 확실하게 더 평을 잡을 거예요. 깊은 데도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데 보이잖아요. 네, 여기. 덜 채워진 거죠, 결국은. 깊으니까는. 건조한 시판은 다시 물갈기를 한다. 아직도 덜 채워진 부분을 찾아 다시 칠하고 갈고의 과정을 2회 반복하게 되는데 문양 사이에 완벽하게 칠가루가 자리한 순간 갈기는 마무리된다. 요 칠가루 사이와 칠이 다 메꿔졌기 때문에 옷된 칠을 시작해도 돼요. 두껍게 칠하면은 오래 발색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색깔이 채도가 너무 높아져서 이걸 얇게 해서 올리려고 옷된 칠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옷댐칠로 하는데 문양에 따라 칠을 얇게 올린다. 옷댐칠은 일반 칠보다 여러 번 칠을 올리기 때문에 기물의 내구성은 좋아지고 칠 표면은
투명도가 높아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나며 광택이 난다. 자연광이 나고 인위적인 광이 아니라 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윤이 나면서 더 단단해져요. 질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모란 나비문 칠기 상자를 완성했다. 수많은 공정을 견디며 완성된 기물.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작품은 시간이 쌓일수록 더 단단해지고 깊어진다. 학교에서 배울 때는 3년을 지나야 된다 그랬어요. 3년 동안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완성도가 높아져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봄에는 건져오고 여름에는 장마지고 또 가을에 또 건져오고 겨울에 춥고 또 이게 응축이 심하고 이걸 3번 겪고 나야 이게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기억나는 게 그 기능교사 선생님이 작품에서 기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내 속으로 내가 웃었어요. 무슨 기가 나오냐고 속으로. 근데 지나보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보여요. 아직 못 나왔어요. 나오게끔 만들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수십 년 옷과 함께한 장인. 그 손끝에서 완성된 작품은 이제 한 시대의 기술과 정신을 이어가는 유산이 되었다. 옷의 숨결을 이어온 송원섭 보유자. 그의 작품은 오늘도 묵묵히 우리 전통의 빛을 지켜내고 있다.